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요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8단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8단원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앞에서 2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단원에서는 특히, 어떤 많은 종류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단원부터 아마 거의 학기 말까지, 뭔가 이게 그 뭔가 수식으로 뭔가를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시면서 또 그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경제 기사나 어떤 금융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 금융 시스템이, 금융 구조가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 피겨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피겨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볼 건데,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의 1970년부터 2000년까지 회사들이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비금융권 회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제조업이나 뭐 ICT 회사나 뭐 건설 회사나 뭐 그런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겨 1번을 보시면 어 이게 여기 지금 요 소스, 그러니까 뱅크론, 그러니까 즉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가 가장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많은 여러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본드나 스탁으로 돈을 조달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피겨 1번의 밑에 설명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뱅크는 뭐고 논뱅크는 뭐냐라고 궁금하시죠? 뱅크는 말 그대로 은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논뱅크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카드사, 증권사, 무슨 캐피털사, 그리고 뭐 보험사 같은 어, 그러니까 기관들을 논뱅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뱅크는 예금 적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죠. 근데 카드사, 뭐 캐피털사, 그리고 뭐였죠? 그런 어떤 회사들은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수신하고 여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은행은 수신과 여신을 다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뱅크들은 여신만 하지 수신, 즉 예적금을 한테 받지가 않는 기관들을 이렇게 논뱅크라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8.1에서는 우리가 요 8가지 베이직 팩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팩트 1번, 여기가 팩트 2번, 팩트 3번, 이렇게 우리가 8단원이 끝날 때까지
팩트 1번은 요걸 말하는 거고 팩트 2번은 요걸 말하는 거고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팩트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신문기에서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은행 대출, 주식, 채권 뭐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독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비금융권 회사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주식을 통해서 많이 받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피겨 1번에서도 봤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식 채권보다 은행 대출 아니면 금융기관 논뱅크를 통한 대출을 통해서 더 자금 조달을 훨씬 많이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겨 1번에서도 살펴보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우 2070년부터 2000년까지 스탁마켓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비율이 겨우 11%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팩트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 나머지 팩트들 배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8.2, 8.3 소단원을 계속 배우면서 왜 그렇게 팩트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구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팩트를 8.1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근거를 8.2부터 끝날 때까지 8단원 끝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두 번째를 이어서 살펴보면 뎃이나 equity security, 즉 뎃은 본드 같은 채권을 말을 하는 거고 채권을 통해서 채권 같은 걸 말을 하는 거고 equity security는 주식을 통해서 투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여기서 marketable security라고 합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증권 형태를 통해서 증권의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부채를 debt security라고 부르고 주식을 stock 혹은 equity securi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총 security 증권에는 debt security 부채라는 것이 있고 equity security 주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marketable debt and equity security가 기업들이 그러한 수단들이 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드나 주식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보다 은행 대출을 통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훨씬 더 자금을 많이 조달받는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지금 보시면 피겨 1에서 앞에서 본드로 채권으로 자금 조달 받은 게 32%였고 스탁으로 자금 조달 받은 게 11%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미국의 경우 요 제일 위에 거를 보시면 스탁이 11%, 본드가 32%입니다. 그러니까 본드로 더 채권으로 자금 조달받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32%와 11%를 합친 어쨌든 증권, 그러니까 이게 지분증권이든 아니면 채무증권이든 어쨌든 증권으로 조달받은 거가 사실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60 몇 %, 그러니까 나머지 반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 되는 거가 도대체 자금이 어디로부터 온다?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받는다. 일반 기업들,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SK텔레콤,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어떤 비금융 회사들은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면 어디로부터 주로 조달한다?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라는 것이 팩트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마지막 점을 통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같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대체로 은행의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더 자금 조달을 많이 주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 1번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 게 팩트 2번인 거죠. 그쵸? 그리고 팩트 3번도 이게 연결되는 건데, 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이 팩트 3번의 제목에서 indirect finance라는 용어와 direct financ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indirect finance, direct finance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앞에 2단원에서 우리가 먼저 접해서 본 적이 있죠. indirect finance는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공급받는 경우를 indirect finance 방식이라 하고, direct finance는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 빌려오는 경우를 direct fina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팩트 3번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indirect finance, 즉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 조달받는 indirect finance가 direct finance보다 실제 금융시장에서 몇 배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이렉트 파이낸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스탁이나 본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앞에 피겨 1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다이렉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는 10%조차도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보다는 인다이렉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자금 조달받는 비율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와 같은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팩트 4번을 또 이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금융중개기관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은행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받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즉, 일반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가장 많이 조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피겨 1번과 같은 데이터는 뭐를 보여주냐면, 은행이 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하더라.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게 제일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피겨 1에 나와 있는 4개 나라,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들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 1, 2, 3, 4번까지 살펴보았고요. 조금씩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요 4개는. 그리고 넘어가서 팩트 5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팩트 5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여러 산업 섹터들 중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가장 규제를 심하게 받는 산업이다 라는 것이 팩트 5번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에서 금융산업은 여러 제조업, 건설업, 해양수산업, 바이오, 그거를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산업이 바로 이 파이낸셜 시스템, 즉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2단원에서 공부를 했죠. 이와 같은 금융 섹터는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 Financial Intermediaries, 즉 금융 섹터가 담당을 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자금 공급, 즉 파이낸싱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자금을 공급받아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파이낸스 섹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규제를 세게 적용하는 산업이 바로 이 금융산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8단원 뒤를 공부를 하면서 이와 같은 팩트, 현상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번 주는 지금 중간고사 직전 주라서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지금 몰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뭐 일면에도 나오고 그러는 이슈 중에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들을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했다. 그래서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다음에 몇 개 증권사들에서 고객들에게 그 금융상품, 그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보상,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그와 같은 나쁜, 뭐 쉽게 말하면 나쁜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의 CEO들을 중징계를 하겠다 아니면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산업은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기관이다. 산업 중에 하나이다. 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최근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6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6번은 쉽게 말하면 이 well established corporations를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자금 조달 받기가 쉽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팩트 6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아니면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보다 아무래도 뭐 마케테이블 시큐리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투자를 저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아예 모르게 되니까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마케터블 시큐리티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라는 것이 이 팩트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는 여기 인디비주얼스랑 스몰로 비즈니스를 요 데이가 영어에서 여기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디비주얼하고 스몰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요 뱅크, 즉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 받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도 부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팩트 7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팩트 7번 단어 중에 콜레이터럴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접했죠. 뭐냐면 우리나라에선 이것을 담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담보라는 것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있어서 debt contract, 그러니까 뭐 본드, 채권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금 조달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팩트 7번이 되겠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 팩트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단원 뒤에 있는 이 뒤의 소단원들을 통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컬레터럴이라는 이 중요한 용어를 한 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나중에 돈을 못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바로워가 렌더한테 이제 담보를 내놓고 빚을 지는 경우가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컬래터럴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어가 렌더로부터 돈을 빌릴 때 컬래터럴을 설정하면 뭐 담보를 맡기면 이제 그러한 debt은 secured deb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담보가 없이 돈을 빌리면 unsecured deb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ecured라는 거는 보호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저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더라도 채권자는 나중에 담보 어떻게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충당하면 되니까 세큐어도 되신 거고 그렇지 않고 담보 없이 진짜 그냥 신용으로만 돈 빌려주면 아무것도 보호 장치가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unsecured deb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 팩트 7번에 나와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household debt은 collateralized loan, 담보가 되어 있는 대출입니다. 혹시 아직 집을 사보시거나 뭐 그런 적이 없으시죠? 아직 저도 부동산을 매매를 해본 적은 없는데, 또 이게 요즘 한창 논란되고 있는 이 부동산, 아파트. 예를 들어, 뭐 1억짜리 집을 사겠다. 그런데, 아니다. 10억짜리 집을 사겠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보통의 이제 집을 사게 되는 20대 아니면 30대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빚을 져서 그 집을 은행 이름으로 먼저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내 이름이 되는데 그 집을 은행이 담보로 잡아서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중간에 못 갚거나 그렇게 되면 은행은 그 집을 은행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은행은 그 집을 판 돈으로 그 대출금을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광고지 같은 데 나와 있는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대출 같은 것도 은행이 차 사라고 돈 빌려줄 때 그 자동차를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산 사람이 중간에 할부금을 못 갚으면 은행은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대출금을 회수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담보가 잡혀 있는 게 secured debt이고 그렇지 않으면 unsecured debt인데 대부분의 가계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아닌 이상은 다 이 담보를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돈 빌려줄 때, 집사라고 돈 빌려줄 때 그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은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팩트랑은 조금 다른 건데 이 마지막 8번도 마찬가지로 8단원을 공부를 하면 이게 더 이제 끝에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우선 팩트 8번을 설명을 드리면 debt contract, 부채 계약은 돈 빌려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은 하도록 아니면 어떠한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굉장히 복잡한 법률 문서이다라는 것이 이 팩트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용어 중에 covenant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돈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 차용증이라고 해야 되나? 은행이 바로어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할 때 은행이 그냥 돈 빌려주지 않겠죠. 여기 우리가 앞에서 7번, 팩트 7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담보는 뭐로 잡든다. 만약에 너한테, 그러니까 채무자 네가 돈을 몇 번 이상 못 갚으면 은행은 담보를 임의로 처분해서 대출금을 해소할 것이다. 그런 거를 다 세세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요 계약서, Restrictive Covenant에다가 쓰고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채 계약은 굉장히 복잡한 사항을 다 담고 있는 법률 문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고 혹시 최근 이제 뭐 부모님이 집을 매매 아니면 뭐 월세, 전세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실 일이 있다라고 한번 같이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 그게 도대체 몇 장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아니면 은행 가서 뭐 대출 받을 일이 있다. 주변에 어른들이. 그럼 그냥 같이 가서 한번 봐보세요. 와, 이게 돈 빌리는 게 아니면 돈 갚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진짜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단원 8.1 부분에서는 이 파이낸셜 스트럭처가 현실에서 요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8가지 어떤 베이직 팩트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부터 이 1번부터 8번까지 팩트가 이렇게 왜 정리가 된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